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인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많이 추워졌죠? 그러네요. 네, 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겨울이 오는 것 같아서 네, 걱정이기도 합니다. 북한 정부가 헌법 개정에 대한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황해북도 주민이 보내온 네, 소식이네요. 지난 18일 오후에 기관 기업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한 공화국 헌법에 관한 그런 네. 강연회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공화국 헌법에 관한.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저 강연이 진행되는지도 이제 궁금한데요. 또 이제 강연의 내용 뭐 어떤 내용들이 좀 네, 있었습니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네, 사리원시 황해북도죠. 네, 사리원시 법무부에서 네, 강연회가 열렸다는 거고요. 예, 참석 대상자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었습니다. 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을 적대 국가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헌법 개정이 있었다. 이런 네, 내용이고요. 예, 두 번째는 북중 국경, 이제 북한과 중국의 국경 또는 네. 북러 국경 이런 것처럼 물리적으로 한국과 단절하는 국경선을 정했는데 그걸 헌법에 명시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아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국과의 단절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국경선을 정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네. 뭐 휴전선 있지 않습니까? 38선도 있고. 근데 이걸 그대로 뭐 국경선으로 결정했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네, 일단 한국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경계를 네. 남부 국경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아 하네요. 네. 예, 그래서 국경선을 확정한 이 조치의 의미라든가 네. 중요성도 집중 강연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전해온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현재 남북 사이의 군사 분계선 네.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선과 한국의 국가 경계선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네. 이걸 남부 국경선이라고 이름을 이제 정한 것으로 아 보입니다. 남부 국경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이 헌법 개정의 의미를 이제 깊이 이해하고 각 조직 당원 및 근로자들에게도 교육해야 된다 네. 이렇게 당부도 했다는데요. 예. 강연회에 쓰인 일부 자료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급 교양 자료에도 활용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남부 국경선. 네. 단절이 점점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해 지역 분계선의 경우 남과 북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 헌법 개정에서 이 남부 국경선을 정할 때 뭐 혹시 뭐 서해 해상의 이런 국경선, 뭐 서해 국경선 이런 것도 좀 뭐 정했다는 내용이 있나요? 사실 이번에 그와 관련된 자세한 네. 내용은 전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서해해상 국경선 지금 북한에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될 텐데 네. 이 내용은 없지만 사실 서해해상 경계선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동안 남과 북이 이 경계선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달랐어요. 네. 1953년 당시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북방 한계선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정전 협정에 남북 양측 사이의 무력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협정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 협정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엔군 사령부에서 이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의 함정이라든가 네. 항공기가 예. 경계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의 뭐 하늘 넘어간다거나 네. 아니면 육지에 가깝게 막 그 배가 간다거나 하면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멀찌감치 네. 저기까지는 가지 마라, 이 선을 넘지 음. 말라 이렇게 해서 네. 경계 활동 한계 지역 선을 긋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른바 북방 그렇죠. 한계선이에요. 네. 한국의 백령도와 연평도 그리고 북한의 웅도 사이쯤에 이렇게 대략 그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 당시 그어진 북방 한계선을 남북 사이의 군사 분계선 또는 해상 경계선 이런 이름으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경계선이라는 건 이제 바로 이걸 말하는 건데요. 네. 북한도 1953년부터 70년대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당시 북한은 항공 전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해군 전력이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남쪽이 가까이 안 와주는 게 자기한테는 오히려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을 그렇군요.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조용히 있었는데 1999년 또는 2000년대 들어서 조선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 뭐 이런 좀 아. 이름을 막 만들어 가지고 예. 또는 조선서해 경비 개선 이런 이름으로 네.
남한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른바 북방 한계선을 네.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개선은 그게 아니다. 그건 네. 불법적인 거다. 우리의 해상 경계선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한국의 영토인 백령도나 연평도보다도 저 밑에 쪽에다가 네. 이제 그 이른바 해상 경계선이라는 것을 그어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 영토 조항 또는 네. 해상 국경선 이것이 혹시 이번 헌법에 명시되면 네. 도대체 어디까지를 명시할 것인지가 그래서 관심거리였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자칫 북한 주장대로 북한에 얘기하는 이른바 서해해상 경계선이면 저 백령도나 네. 연평도 저 밑에 쪽까지잖아요. 네. 그걸 만약에 헌법에 명시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새로운 수 갈등이 있거든요. 되겠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명백한 도발로 인식될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관심거리였는데 이번에 내용에 보면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헌법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상 국경선 내용은 아마 들어있지 않은 듯합니다. 아마 이것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다만 헌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하위 법령으로 해상 국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뭐 38선이나 휴전선은 명백하게 그어져 있으니까 그건 이제 남부 국경선을 정하는 것에 크게 뭐 문제가 없지만 서해 같은 경우는 바다 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남쪽과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은 언급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남부 국경선을 정하고 등등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북한 주민들 또 특히 뭐 간부들을 포함해서 이들에게는 좀 생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연에 참석해서 이런 내용들을 듣는 간부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뭐 네. 좀 반응 같은 게 좀 나왔습니까? 사리원시 법무부에서 지금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하지 예. 않았습니까? 분위기를 좀 전해 왔는데요. 네. 강연 내용에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예.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예. 이제 보통 간부 강연에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연 과정에서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하는 게 일반적인 간부 강연의 네.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도 말을 꺼내지도 않았고 네. 강연 내내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해 왔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에서 딱 헌법으로 결정한 내용들 얘기하니까 뭐 과장들이 감히 말할 그런 건더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이제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 이제 아니다. 이제 두 개의 적대 국가다 이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반영한 법 개정까지 어쨌든 완료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네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할 때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적대 국가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네. 덧붙여서 이 내용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겠다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네. 그게 1월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9개월 만에 헌법 개정을 이번에 네. 완료한 것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남북 사이의 국경선을 헌법에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갖는 또 이것이 가져올 파장이 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네. 정치 노선 측면 네. 또는 북한의 국가의 과업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해보면 네.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노선이자 국가 과업 중에 하나는 민족 통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족 통일 노선을 그동안 걸어왔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민족 통일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고 두 개의 적대 국가 노선, 뭐 네.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네. 그런 노선으로 노선을 전환했고 헌법으로 그것을 뒷받침한 조치라고 이렇게 평가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난 80년 가까이 사실 이 민족 통일 노선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은 뭐 당연히 그렇고요. 노동당 또는 국가의 정치 노선이자 혁명 과업이었습니다. 그게 네. 통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남조선 혁명 노선, 뭐 조국 통일 노선, 뭐 이런 것들을 해왔던 건데 이걸 이제 이번에 전면 부정을 하고 또는 폐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뭐 이와 비슷한 부분적인 조치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기존의 조국 통일 노선을 뭐 사실상 그대로 두고 대신 남조선 혁명 방식, 그러니까 통일 방식이나 전략을 바꾸는 정도의 언급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뭐 남조선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하겠다. 이른바 남조선 혁명론이라고 하는 걸 그렇죠. 통해서 네. 조국 통일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뒤에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통일을 실현하겠다. 이런 네. 내용들이 계속해서 네.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놓고 보면 조국 통일 노선을 유지한 채 통일 방식이나 노선을 바꾸는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네. 또 남한 같은 경우도 같은 동적이 아니라 두 개 적대국이다 이런 주장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건 뭐 한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대북 정책 음. 이것에 대한 이제 반발이 아닐까 네. 이런 정도로 이제 분석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경선 조항을 담은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이건 뭐 단순히 대남 반발 조치 수준이 아니라는 점, 네. 그리고 기존의 조국 통일 노선을 그대로 두고 통일 방식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 네. 사실상 80년간 이어온 노동당과 국가의 기본 정치 노선과 혁명 과업에서 통일을 뺐다는 점, 그러겠네요. 폐기했다는 것으로 네.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평가한다면 그동안 사실 우리 조선 주민들이 많이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80년간 네. 통일을 정치 노선으로 택해왔기 때문에 조선은 하나다. 하나다. 예.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네. 저 그것도 생각나네요. 기어이 우리 대에 조국 통일 이루자 뭐 이런 네. 것도 있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민족의 염원이라고 여겨져 왔던 통일은 이제 더 이상 노동당과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가 과업은 아니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결정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통일 노선을 폐기하기까지 이유가 있을 테고 분명 이름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또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반대로 이것으로 인해서 잃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득과 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효과는 아,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고 네. 적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이제 차단하는 네. 이걸 통해서 전체주의 체제 또는 개인 독재 정권의 위협이라고 아마 느꼈던 듯한데 네. 그것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 이것은 아마 김정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득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은 네. 듭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손해는 제 생각에는 한 세 가지 정도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리는 것, 강력한 통치 논리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조국을 통일한다. 네. 자, 이걸 위해서는 어려워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강력한 주민 통제 이념으로 통일을 써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통일을 안 할 거라면 이제 그 논리, 굉장히 강력한 주민 통제 이념을 스스로 버린 셈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인민들을 설득할 논리가 없는 그렇죠. 거니까. 네. 예,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통일한다고 해서 네. 어려워도 참고 견디지만 네. 통일 안 할 거면 왜 우리가 굳이 참고 견뎌야 되냐 그러게요.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좀 부족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정권과 지도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 첫 번째, 한국과 북한은 하나의 영토, 또 하나의 언어, 네. 하나의 문화를 공유해온 민족이다. 이제 이렇게 그동안 강조를 네. 해왔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그것을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부정한다고 해서 오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 네. 하나의 언어도 쓰고 있고 네. 또 역사도 공유하고 있고 또 영토도 비슷한 지역에 있는 문화도 비슷한 민족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이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가 뭔가 좀 조잡하죠. 예. 그리고 안 맞아요. 또 자, 이번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른바 조국 통일 사상과 네. 조국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간절히 원해왔던 그런 정서나 감정이 네. 인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것을 폐기하자 이렇게 될 경우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뭐야 이거 노동당의 기본 사명 또는 혁명 전통 네. 또는 그 이른바 김일성 김정은 위원장 때부터 있었던 예. 그걸 스스로 부정하고 저버려 네. 이렇게 내팽길 수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요. 네. 나아가 두 개의 국가 노선 이거 반민족 노선 또는 반통일 노선 아니야? 네. 이런 의구심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정권의 정치사상적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그렇겠네요. 그 외에 또 이제 잃을 것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하나는 네. 만약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한국 문제에 개입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아무도 알 수 없죠. 네. 이럴 때 명분과 입지가 좁아지는 것도 아, 이건 손해입니다. 그렇겠네요. 예를 네. 들어서 통일 노선 있을 때에는 네.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영토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한국에 만약에 군사력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혹시 벌어진다면 한반도 전체가 영토일 때는 어떻게 네. 되느냐? 당사국으로서 개입하는 겁니다. 네. 같은 민족으로서 개입하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개입의 명분과 입지가 좀 탄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네. 지위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서로 다른 나라야, 그냥 주변에 있는 하나의 나라야, 이럴 경우에 만약에 군사력을 가지고 만약에 남한으로 만약에 온다고 네. 치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치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그냥 침략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네. 다른 국가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무력 침략 행위가 되기 예. 때문에 그런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개입력과 어떤 명분을 크게 줄이는 명백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로 인해서 남과 북이 다른 나라다 서로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은데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한민족이고 또 한민족이 앞으로 또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국제법적으로는 두 국가일지언정 우리가 특수관계, 즉 국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은 이러한 예. 정책을 펴는 걸 보면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력, 네. 정치적 판단 수준이 예. 높지 못하다는 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정치력이 높고 또 현명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좀 구석에 몰렸다. 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어쨌든 북한에서 저렇게 나와도 우리는 민족의 사명이죠. 통일을 꼭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께서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의 정부가 러시아 전쟁터에 조선인민군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파견돼서 왔다 이런 내용이 좀 여러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실제 조선인민군들이 파견됐습니까? 자,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전쟁터 파견.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요한 거 몇 가지 추려보면 첫 번째 정황, 위성 사진에 파병 장면이 찍혔다 이런 겁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예.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이 이동을 했는데 네. 그 이동하는 장면들이 위성 사진에 찍혔습니다. 예.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타고 네. 11군단 특수부대가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고스란히. 네. 그래서 조선인민군이 러시아 전쟁에 참전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네.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23일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병력은 약 3,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두 차례 나누어서 이동을 했는데요. 1차에 1,500명, 2차에 1,500명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지금 네. 3,000명이 파병을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요. 예. 네, 오는 12월쯤이면 전체 약 한 10,000명에서 네. 12,000명이 아마 파병될 것으로 이렇게 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황. 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푸틴 정권을 돕기 위해 파견된 조선인민군 병사들에게 호소한다. 이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 이렇게 투항 권고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했군요. 네, 거기에 또 어떤 내용도 포함되냐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투항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여러분에게 쉼터와 식량, 따뜻함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6,000명씩 2개 여단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다. 이런 정보가 나한테 입수됐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나토가 23일 날 북한의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파병 정황과 증거들이 지금 연일 방송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군인들이 적어도 3,000명 가량은 지금 파병돼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 파병된 군인들 현재 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너갈 때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전선 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부는 아마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전투 현장까지는 파병되지 않은 것 같고요. 러시아 내 다수 훈련 시설에 지금 나누어서 현지 적응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군사 장비 사용법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무인기 조종 이런 특수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좀 훈련받고 교육받는다 이런 건데, 자, 파병된 그 인민군들 교육하는 이 러시아 군 교관이 인민군에 대한 평가를 좀 했는데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뭐 예.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 짤막하게 보도가 된 내용이 예. 있어서 재밌는 내용이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군사 훈련에 참여한 러시아 교관의 평가가 이제 네.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 파병 북한군의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다. 네. 아마 특수부대니까 아마 그럴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네. 그런데 드론 공격, 이제 무인기죠. 네. 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 이런 것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경우 전선에 투입할 경우에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요즘 그 무인기죠. 드론으로 막 폭격하고 이러는데 맞습니다. 네. 북한 군인들이 아무리 뭐 특수부대가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현대 무기, 드론 이런 거는 장비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터 나가면 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인민군의 이 러시아 파병설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김정은 정부에서 뭐 특별 입장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까?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예.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이때 주 유엔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느냐? 우리의 주권 국가 간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을 네. 아마 이건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같아요. 네. 이런 우호적인 협력을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이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딱 잡아뗀 거죠. 예, 인정하지 부정했습니다. 않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황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민군 파병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파병을 통해서 김정은 정부가 어쨌든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일단 파병한 이유 예.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어요. 예. 여기에는 군사적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약 제4조에 보면 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지체 없이 뭐 군사적 또는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네. 담겼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이제 강화하려는 네. 목적이 첫 번째 같아 보입니다. 네. 이제 나중에 혹시 북한이 혹 한국과 군사 충돌이 발생할 네. 경우에 그때 또 이번에 파병을 해주면 러시아가 그때 네. 러시아의 파병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이런 사전 포석 차원에서 네. 이런 파병이 결정된 게 아닐까 이렇게 첫 번째 목적으로 꼽을 수 네. 있겠고요. 두 번째는 외화벌이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네. 북한이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든 경제적인 여러 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외화벌이 사업을 지금 전폭적으로 벌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노동자를 러시아나 중국으로 대거 파병하기도 네. 하고도 있는데 이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군인도 파병해서 외화를 버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사실 군사 원조를 이미 여러 번 했고 네. 막 포탄도 지금 많이 주고 보냈죠. 미사일도 줬는데 그 군인까지 꼭 파견을 할까? 네. 이게 이제 의아한데 외화벌이 목적이라면 그럴 수 음.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참고로 러시아의 지금 인민군 파병의 대가는 1인당 한 달 기준입니다. 예. 2,000달러 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군인 한 사람 보내서 목숨값으로 2,000달러씩 매달 지금 버는 그렇군요. 셈이 되고 예. 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네. 이럴 수가 소중한 우리 청년들을 전쟁터에 팔아서 총알바지로 써서 그렇죠. 네. 지금 목숨값으로 2,000달러씩 버는 건가? 예. 이런 비난이 또는 비판이 나올 수 네.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 기술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겠네요. 지금 북한이 뭐 지금 여러 가지 군사 현대화의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간 부족한 게 어떤 거냐면 미사일 유도 기술 같은 거. 네. 그다음에
군사 정찰 기술 같은 네. 경우는 아직 세계 수준에 조금 못 그렇죠. 미쳐요. 근데 러시아는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그 군사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하는 네. 목적 차원에서 네. 지원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군인들의 목숨을 대가로 여러 가지 좀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만약 이제 인민군 러시아의 파병이 사실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좀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사실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예.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그것을 국제사회에서는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비난을 했고 경제 제재도 강력하게 지금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야말로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를 제외하고는 네.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네, 정도예요. 없죠. 하물며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어요. 네. 거의 없는 상황인데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네. 이제 군인까지 파병을 한다? 아마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네. 어려워 보입니다.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둘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중한 청년들을 지금 전쟁터 총알바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그렇지 이 귀한 청년들의 목숨을 전쟁터에 네. 내보내서 그걸로 돈을 벌어 네. 이런 주민들의 비난과 원망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여러 나라가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렇죠. 네. 이거 자칫 세계 대전으로 네. 확산되는 것 아니야? 음. 이런 우려를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문제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심지어 군사적인 자동 개입 조항까지 하면서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북한 군대들을 파견했는데 결국은 죽는 사람들은 군인이겠죠. 예. 간부들은 안 죽을 거 특히 이제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 대전 확산을 예. 우려해서 나토라고 그래서 유럽에 예.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예. 우크라이나를 뭐 군사적 원조는 해주더라도 예. 파병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 파병을 해버린다. 예.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제일 안타까운 것은 북한 군인들이 총알바지로 죽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김정은 정권에서 좀 정신 차리고 인민들을 좀 더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헌법 개정에 대한 강연의 소식과 또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단파 7340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밤 11시에 단파 734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